예,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AP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API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제 프로그램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API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쨌든 강의 내용과는 약간 벗어나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다들 뭔가 그래도 좀 쓸만한 거, 재밌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으실 텐데, 사실상 C샵 이 바닐라 코드만 가지고, 그리고 WPF에 있는 기본 기능만 가지고 재밌는 거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주제를 잘 선정하면은 당연히 뭐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이런 API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뭘 정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이 했던 프로그램 소개 중에서 보자면은 그 강의 시간표 짜면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지도에다가 막 이렇게 가는 길 표시해주고 몇 분 걸린다 표시해주고, 이런 프로그램 예제로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학교에 이번 학기 또는 뭐 다음 학기는 아니었겠죠. 이번 학기에 열린 과목들의 시간표와 정보들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간표를 가져다가 처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이 시간표라는 거를 이분들은 제 기억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크롤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 학교 오아시스 같은데 접속을 해가지고, 또는 LMS 시스템 어딘가에 접속을 해서 그 시간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파싱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다음 학기가 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다음 학기가 되면은 또 한번 일일이 LMS 같은 데 가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포맷에 맞춰서 변환을 해서 시간표를 만들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받아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에서부터 서버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요청을 하고 리퀘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뭐 리스폰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주는 어떤 그런 구조가, 그런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API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에 맞춰서 어떤 데이터가 내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고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WPF 그리고 C샵 자체가 이런 거를 활용하기가 되게 좋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간단히 예제로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쵸, 외부 데이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컴퓨터에 PC 어딘가에 파일로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API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프로젝트 주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API라는 게 뭐냐 하면 응용 프로그램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죠. 필요한 정보를 HTTP 웹 리퀘스트를 활용해서 외부 서버에 요청하고 그 응답을 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도 API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시면은 이 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찾는 법 어떻게 찾냐, 구글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에 관해서 주제 플러스 API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음식 API, 음악 API, 게임 API,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게임이라면 뭐 LOL API, 뭐 음식이라면은 뭐
피자 API 뭐 그런 건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모시기 뒤에 API를 붙여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API를 제공하고 있는 어딘가 사이트가 나타날 겁니다. 한글로 검색하셔도 되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은 영문으로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 페이지에 설명한 걸로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자면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그 서버에 대한 특정한 주소, URL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요청을 할 때 뭐를 보내야 되냐면 일단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내가 그 정보를 얻을 만한 권한이 있다는 거를 같이 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따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거고, 자,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그 API를 서비스하고 있는 곳에서 보통 문서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읽어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쪽이 이제 리퀘스트 부분이라고 했죠. 리퀘스트고 이쪽이 리스폰스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은 정보를 전달해 줄 겁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올 거예요. 그 반응에 데이터가 실려져서 오게 되는데 그 실려져서 오는 데이터의 형식은 주로 JSON 아니면 XML 포맷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XML 포맷으로 전송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런 꺽쇠가루가 있고 뭐 꺽쇠가루들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적혀 있고 뭐 또 필요하다면 다른 꺽쇠가루들도 있겠죠. 요렇게 된 스트링으로 데이터가 날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처리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JSON 같은 경우도 사실 XML이랑 뭐 유사한 포맷이라고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따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송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기본 개념이었고요. 기본 개념만 보고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조금 실시간으로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세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지금 매일매일 코로나 몇 명이나 걸렸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API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바로 이렇게 뜨죠. 이런 사이트에서 코로나 감염 현황을 API로 보내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 내용은 사실 별로 쓸만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거라서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네, 이런 사이트가 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ML이라고 써 있죠. XML로 데이터가 오나 보다 대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밑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샘플 코드도 있죠. C샵으로 데이터 받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거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 참고 문서가 있죠.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셔도 일단 읽어 보셔야 됩니다. 요거 다운로드 한번 받아서 한번 열어 볼게요. 아이고, 이미 띄워져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뭐 활용 가이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대충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시고자 프로젝트에 활용하시고자 하는 거면은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보셔야 되지만 이거를 지금 뭐 같이 읽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PPT에서 API 키 등을 전송한다 그 내용이 적혀 있었고 여기에 지금 서비스 키 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왜 필요한지 보자면은 우리가 서버라는 게 그냥 뭐 어딘가에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서버를 관리하는데 돈도 들고 뭐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리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PI라는 거는 보통 인증된 사용자한테, 권한이 있는 사용자한테만 데이터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권한이 있다는 거를, 이 키를,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같이 보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키 발급 어떻게 하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까 여기 사이트였죠. 자, 여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활용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용 신청 한번 해볼까요? 아, 로그인 해야 되네. 네, 뭐 아이디 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를 쓰려면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는데, 카카오로 로그인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사이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이거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 현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검색해 볼게요. 여기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 이거 아닌데요. 아, 요거 있어요. 그래서 활용 신청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미 신청된 데이터라고 나오네요. 아까 로그인 하면서 신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활용 왜 없지? 아, 인증키 발급 현황. 예, 이쪽에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 인증키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렇게 남들한테 막 보여주면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데, 뭐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여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할 인증키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서로 돌아가서 보죠. 자, 인증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하면은, 자,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인증키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 우리가 일단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복사를 해놓고 웹페이지에다가 주소에다가 붙여 넣어봅시다. 자, 여기 인증키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아까 우리가 받았던 인증키 요거를 복사해서 채워 넣어 볼게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엄청 길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 보면은, 자, 여기 보이세요? XML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쭉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숫자들이 막 들어있죠. 이게 실제로 지금 데이터가 날라온 거예요. 날라온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청을 안 했다, 예를 들자면 인증키 같은 걸 빼먹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자, 서버 키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옵니다. 지금 이 응답을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청을 했다면, 다시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대로 신청을 했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날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제대로 받아올 수 있구나 라는 거 간단히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뭐 바디에 아이템에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ACC DF 레이트가 3.23 뭐씩이다, ACC 이그잼 CNT가 뭐 26만 8천 얼마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문서에 써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ACC DF 레이트 뭐 좀 많은데 설명이 좀 대충 적혀 있네.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한 페이지 잘 보일지 모르겠네. 조금 왼쪽으로 가져올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지금 SAQ라는 태그가 여기 설명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state DT 적혀 있죠. state time update DT는 여기 없네요. 그리고 decide count, decide CNT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게시글 번호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기준일, 기준 시간, 확진자 수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기준 일자가 2020년 3월 15일에 00시 기준으로 8,162명이 확진됐다 라는 정보가 실려서 날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날짜죠. 14일 00시에는 8,086명이다. 이런 정보가 날아온 겁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ACC DF 레이트, 이그잼 CNT,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그잼이니까 검사 수겠죠. 총 검사한 사람 요만큼 중에 요만큼이 걸렸다는 얘기인 것 같고, 데프 레이트는 뭐 확진 비율인가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는 여기에 설명이 다 잘 써 있어야지 맞는데, 이런 API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요 문서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은, 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 요 정보가 실려서 날아오는구나 하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제 코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날아온다 하는 것들 보여주고 끝이에요. 별로 그렇게 길지 않죠, 문서가. 이런 식으로 문서를 같이 제공을 하니까, 문서를 보시면은 최소한 여기에서 날아오는 요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는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는 자, 좋아요. 이렇게 제대로 받아올 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이제 코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시려면, 사실 따라서 하시려면 이 코드만 띄워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인증키를 발급 받으시면 돼요. 뭐 물론 회원 가입은 좀 하셔야지 되겠지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에는 이게 콘솔 앱하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자, 이 WPF 앱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고, 저는 300x300 이렇게 작은 윈도우로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버튼에 컨텐츠는 뭐 정보 요청이라고 할까요? 하고 클릭 이벤트 핸들러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 추가해 보고요. 버튼 이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꽉 찼네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스택 패널로 하고 마진을 한 5 정도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보 요청 버튼이 생겼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코드 비하인드로 가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될 동작을 적는 부분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보는 게 낫겠네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서 볼게요. 자, 예제 코드 있었죠? 예제 코드 쓰시면 되거든요. 자, 예제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복사해다가 붙여넣기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지금 static HTTP 클라이언트는 new HTTP 클라이언트를 보시면은 지금 HTTP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스태틱일 필요 없죠. 메인 함수도 필요 없고요. 조금 수정을 해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얘들이 들여쓰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웹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데이터가 날라오고, 그 날아온 데이터를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표시해서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꼭 웹브라우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코드로
똑같이 데이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코드로, C샵에서 코드로 웹에다가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HTTP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자, 이거 우리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문제가 있다. 뭐 컨트롤 점을 눌러보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HTTP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유징을 안 해놨기 때문이고, 지금 네가 사용하려고 하는 HTTP 클라이언트가 system.net.http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다 알려주죠.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추가가 되고 이제 문제가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복사해서 온 코드에 보세요. URL이 요거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PI를 사용하실 분들은 앞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주소가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할 주소예요. 자, 이런 서버에다가 뭐 간단히 얘기하지만 이런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주세요 이러면은 알 수가 없죠. 뭘 달라는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들, 자, 요런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니까 4개가 아니고 요렇게 필터링된 데이터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자면 데이터를 그냥 주세요, 다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자,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데이터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싶으면 start create dt에다가 요런 문자, end create dt에다가 요런 문자를 집어넣어서 이 주소창 뒤쪽에다가 얘네들을 추가해 가지고 데이터를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까 보시면 여기 적혀 있죠. 자, 요청을 할 때, 리퀘스트를 할 때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서비스 키 넣으셔야 되고, 한 페이지 결과수 넣으셔야 되고, 뭐 데이터 생성일, 데이터 시작 범위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목 구분이 필수 1, 옵션 0인데 얘네들은 옵션이고 얘네들은 필수라는 거예요. 자, 즉 사실은 데이터 주세요 해도 그냥 준다는 겁니다. 요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데이터가 날아오기는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싹 다 필요하다, 데이터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필요하다고 하면 다 받아오시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0일부터 15일까지의 데이터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요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서비스 키 부분이 있죠. 이 서비스 키 부분에다가 아까처럼 받아온 서비스 키, 여기 있었던 것 같네요. 요거를 복사에다가 문자열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좀 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 부분을 잠깐 주석 처리를 해 놓고 여기다가 이거는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 38번째 줄에 중단점을 걸어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정보 요청, 지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중단점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줄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진행을 해 보면은, 자, 지금 여기 URL이라는 데에 URL이라는 변수에 문자열, 스트링이죠.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한번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자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아까 코드에서 보여드렸던 URL 부분이에요. 서버, 어느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거냐는 거고, 자, 이 물음표 뒤부터는 내가 추가적으로 요청할 때 실어보낼 데이터입니다. 자, 서비스 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페이지 넘버는 1까지, 넘버 오브 로우는 10이고, 스타트 크리에이트 데이트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어느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할 건지고, 추가적으로 옵션, 서비스 키라는 옵션하고, 페이지 넘버라는 옵션, 넘버 오브 로우라는 옵션, 스타트 엔드라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달아서 데이터를 요청한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 자, 얘네들 옵션들끼리의 구분에 엔드 표시가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옵션 시작할 때는 물음표가 붙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값을 명시하고 싶을 때는 요거 어트리뷰트 같은 거겠죠 는 한 다음에 값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요 정도 특징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주소, 그러니까 요렇게 데이터를 요청할 거예요. 그거를 코드를 사용을 해서 지금 문자열을 만들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복사해서 아까처럼 웹브라우저에다가 새 창 하나 띄워서 요청해 봅시다. 네, 잘 날아오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요청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요 나머지 밑에 있는 코드인데요. 자, 요겁니다. HTTP 웹 리퀘스트, 또 빨간 줄이 뜨죠. 컨트롤 점 해서 네임스페이스 추가시켜 주고요. 그러면은 스트림 리더도 있네요. 이것도 네임스페이스 추가 해주시면은, 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문서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수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데이터 뭐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API를 사용을 하는데 다른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예제 코드에 어떻게 적혀 있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리절트라는 문자열에, 뭐 화살표 그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리절트라는 문자열에 서버에서 요청, 그러니까 리스폰스, 응답돼서 돌아온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 지금 리퀘스트 뭐죠? 요거 웹 리퀘스트 해가지고 크리에이트에다가 아까 만들어둔 문자열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이 리퀘스트가 이제 요청을 하기 위한 객체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자, 응답을 받아와라 라고 하면은 그 응답이 이 리스폰스에 실려서 날아오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 이것도 실행을 같이 하면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정보 요청 눌러야지 되겠죠. 자, 이 리퀘스트라는 거는 그냥 객체입니다. 여기 밑에 한 번씩 볼게요. 자, 리퀘스트는 HTTP 웹 리퀘스트라는 클래스 객체고요.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라는 프로퍼티를 get으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자, 리절트는 그냥 스트링이죠. 처음에는 그냥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시켜놨다가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request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Response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값을 response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이게 그 결과값을 저장을 하는 형식이 HTTP 웹 리스폰스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자, 여기서 F10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면 여기 리스폰스 부분에, 자, 리스폰스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이거를 좀 밑으로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왔냐? 오케이다. 제대로 왔다는 것도 요거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리스폰스가 가지고 있는, 아마 요거를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될 텐데, get response stream이라는 게 실제로 이 리스폰스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폰스라는 것 자체는 응답에 대한 모든 결과, 그러니까 응답이 제대로 왔는지, 뭐 어느 서버에서 응답이 왔는지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 get response stream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얻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얻어온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바꾸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작은데, 자, 리절트에 아까 우리가 봤던 XML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런 기능도 있거든요. 자, 여기 요 아래쪽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받은 데이터 XML이죠. XML 시각화 도우미를 한번 눌러 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네가 받아온 데이터 이렇게 생겼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스트링이죠. 그냥 얘네들이 쭉 스트링으로 길게 적혀 있는 건데 이게 XML 포맷이다 보니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XML 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까 웹브라우저에서도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여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청한 데이터가 잘 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리절트라는 스트링에 적혀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콘솔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건 WPF 앱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일단은 자, 여기 아래에다가 텍스트 블락 객체를 하나 만듭시다. 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이름을 부여를 할게요. 네, 리절트 텍스트 블락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저 리절트 텍스트 블락의 텍스트를 리절트로 해줍시다. 자, 그럼 직접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F5 눌러서 정보 요청, 중단점 풀고 진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텍스트 블락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잘리죠. 최대한 길게 해볼까요? 자, 이런 데이터가 사실 들어온 거고 아까 시각화 도우미를 통해서 좀 쉽게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바꿔서 본 거지 사실은 이런 덩어리의 데이터가 스트링 데이터가 그냥 넘어온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잠깐 벌써 30분이나 됐네. 끊었다가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